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개최 첫 회의에서 경제 심리와 고용 회복 대책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는지, 실효성은 어떨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홍남기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비상경제 중대본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우선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한국 경제를 다시 재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라는 게 발족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게 경제중대본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방역과 진단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상당히 그 혁혁한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대목이 그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중앙대책본부가 잘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세계적인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똑같은 것으로 한 축에서는 이 코로나를 질병 차원에서 관리하는 중앙대책본부가 하나 운영이 계속되어 가고 또 한 축에서는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살리기 위한 경제중대본 이렇게 양축으로 앞으로 끌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5주 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매주 한 번씩 열렸고 여기서 다급한 현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메가톤급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중대본은 대통령이 주도하던 이 비상경제회의도 흡수 통합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당분간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좀 내용을 보면요.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에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1차 때 모자란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좀 다른 게 이제 1차 때는 초절이었는데 이번에는 3에서 4% 정도로 좀 올랐더라고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낮은 금리긴 합니다만. 예, 우선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늘 회의 결과를 이제 발표한 김용범 차관, 기재부 차관이죠. 김용범 차관의 이 비상경제위원회 중대본의 운영 방침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10조 금액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으면 싶은데 이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김용범 차관은 앞으로 이 회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꾸려나가겠다로서 기본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가 얼마만큼 어려운가, 그러한 경제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부가 그동안에 많은 경제정책을 만들어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선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경제정책의 현장 분석,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 대책, 요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중대본 회의를 끌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차로 내놓은 게 10조 원 규모의 제2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 김용범 차관이 지적한 대로 지난달에 우리가 10조 원 규모의 1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보니까 그 당시에 줄을 많이 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못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오늘 중대본 1차 정책으로서 그 규모를 새로 10조 원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봤던 정책 10조 원에 대해서 의외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많았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10조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7조 9천억 정도가 지금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요가 있으니까 2차 소상공인을 지원 창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 아주 핵심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금리가 갑자기 높아졌느냐? 자, 지난번에 나간 대출은 금융기관을 경유한 게 아니고 정부 국가 자금으로서 정부가 신용 보증을 해주고 정부가 상당 부분 이 신용 차익에 대한 자금을 부담을 하면서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1%, 2% 정도의 금리로 나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그런 수요가 조금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지금은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유동성이 돌지 않아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3, 4% 금리라도 자금에 필요한 기업들에게
빠른 속도로 대주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부의 돈이 아니라 은행의 자금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 그래서 3 내지 4%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1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계획 중에 1 내지 2% 금액은 여전히 지금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용 등급이 낮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그것은 금액이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3%로 올라가면 그게 3천만 원으로 올라가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군요.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비대면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 산업의 규제를 협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분야들이고 무엇이 기대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오늘 중대본에서 나온 대책 중에 상당히 주목되는 분야인데요. 앞으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자금을 지원해서 해소해야 되지만 코로나는 언젠가 물러갈 것이고 또 코로나가 물러갔을 때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 이 앞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에 주도적으로 그동안에 성장하지 못했던 것까지 합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모델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경제 행동에 가해졌던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어요. 네. 이를테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원격 의료제도. 네. 이를테면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라든지 또는 해외 여행 중인 한국 사람들을 원격 의료를 했을 경우에 그 효과는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봐요. 의료의 보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성장률에도 다만 의료 원격 의료를 했을 때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목은 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풀어가겠다.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AI 미래 제품을 받는 데서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2차, 3차 중대본회의에서 그 디테일을 발표합니다만 그 기본 방침을 규제 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의 미래 먹거리 전략으로 잡았다. 거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었던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다음 주쯤에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게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그런 새로운 우리식의 뉴딜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루즈벨트 때는 뉴딜 정책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판 뉴딜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뉴딜 정책이라는 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딜이라는 게 원래 협상을 한다, 타협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거기다가 뉴자를 하나 붙인 것은 새로운 협상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난, 당시에 미국이 대공황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기존의 어드밴티지를 좀 내려놓고 서로가 양보하면서 큰 틀의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된다. 이 정책이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테너시강 개발공사를 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집행해서 그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국민 모두가 감수하면서 테너시강에 대규모 그 다목적 댐을 만들면서 전력도 생산하고 또 농업 용수도 확보해가지고 농업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한국판 뉴딜을 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남기 부총리는 그 형태가 꼭 193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하고는 같아질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이고 뉴딜의 그 방점을 4차 산업, 이른바 원격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거기서 고용도 창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지금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도 이것이 그냥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보다도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뉴딜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의 새로운 산업 모델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아쉽다기보다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새로운 산업 전략에 대한 비전 또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만 할 게 아니라 네. 이 한국판 뉴딜을 짜는 데 있어서는 사계 전문가들도 좀 참여시켜서 의견을 같이 구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4월 무역 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 대목도 오늘 김용범 차관이 중대본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을 할 때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얘기죠. 무역 수지라는 게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뺀 것인데 네. 우리가 무려 99개월 동안 2012년부터 거의 9년간 단 한 달도 빼지 않고 무역 수지에 관해서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동력이었고 신용도가 올라가는 데에 큰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99개월만 드디어 적자가 된다. 이랬는데 김용범 이 차관의 얘기는 크게 우려할 거 없는 그런 적자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되려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들면 적자로 반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수출이 줄어든 것은 3월 달, 4월 달, 지금 4월 달 얘기하는데요. 4월 달의 경우에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셧다운이, 경제가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한국 제품 수출을 할 수 없는 길이 막혔어. 그래서 수출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요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 해외 요인이었다. 네. 그런데 수입은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다른 나라보다 일찍 해소해서 3월, 4월 달에 생산 활동이 오히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활동 또는 그 각종 제조업 실적 이런 것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가 내수로 쓰겠다는 수입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수출해 가겠다는 수출용 수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수지가 당분간은 해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못해서 좀 어렵겠지만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의 코로나 문제가 해소된다면 네. 나중에는 더 수출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무역 수준은 우리가 앞으로 하기 나름이다. 이런 게 김용범 기재부 차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용범 차관이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초반에 이제 세계 경제 현황을 얘기하면서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될 텐데 미국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박사님께서는 2분기 경제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저 대목도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 보건복지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보건당국의 이 그 질병관리본부 중대본의 그 회의 결과가 매일 오전 11시, 5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에 관한 소상한 또 회복자에 대한 소상한 얘기를 해줌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활동해 주도록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와 똑같이 앞으로 이 경제중대본에서도 매주 한 번씩 경제 상황을 충분히 브리핑하겠다. 있는 대로 네. 다 털어놓겠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그것을 받아서 바로 집행하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김용범 차관이 중국은 마이너스 6.8% 성장했다. 그리고 미국은 GDP 성장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나올 텐데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통계로 놓고 볼 때 1분기 미국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된다. 그걸 이제 미리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 밖에도 각종 정보를 이제 먼저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무디스가 지금 방금 전망을 했는데 한국이 올해 마이너스 0.3%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마이너스지만은 전 세계 각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장률을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지금 이 김용범 차관이나 홍남기 부총리의 진단도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은 그런 대로 한국은 가장 잘 선방하고 있고 또 이 2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지표가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간도 잘 넘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네. 오늘을 시작으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열릴 텐데 그렇다면 다음번으로 논의돼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바로 이 홍남기 부총리가 지적을 했어요. 바로 2차 대책에서 한국판 빅딜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영원히 계속될 것도 아니고 이제 패턴에 따라서 코로나 패턴에 따라서 경제 회복 주기는 달라집니다만은 수로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 뭐 AD, AC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느냐. 요 대목이 지금 중대본에서 다뤄야 될 가장 큰 과제로 홍남기 부총리가 이미 적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고용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실업자가 대량으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업자를 안 늘리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공통으로 분담하면서 경제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정도가 지금 중대본의 바로 2차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